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대중음악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시대를 품은 노랫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의 지식 탐구자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음악평론가 강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대중음악 사학자시죠. 단국대 장유정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님 오늘도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올랩의 비타민.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호기심 사냥꾼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요. 바로 노랫말입니다. 우리 가사라고 하죠. 대중의 사랑을 받고 공감을 얻는 노랫말, 좋은 노랫말, 또 노랫말 속에 숨어있는 그 시대의 모습,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호기심 사냥꾼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한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고야만 창규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대중가의 노랫말, 즉 가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베스트 3 빠밤 뽑아봤습니다. 네. 예. 자, 먼저 3위는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구멍난 가슴에 가슴 아파도 이렇게 가슴입니다. 가슴이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위는 너에게 모든 걸 뺏겨봤던 마음이 랩은 잘 안 되네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바로 마음입니다. 뭐 가슴과 마음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대망의 1위. 네. 1위는 선생님 1위. 당연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1위는 사랑이 차지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뭐 대중가 영원한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도 밤, 사람, 눈물, 꿈 등의 단어가 10위 안에 랭크가 됐고요. 우리나라 가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업이 바로 마도로스입니다. 예, 요즘에는 등장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등장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한 먹을거리가 바로 술. 가장 자주 등장한 지명은 역시 서울이고 국외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월남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창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래까지 곁들이면서. 네. 미국 팝 음악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팝에서요. 러브?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이군요. 아무래도 사랑이 중심적인 그 우리나라 말의 구조랑 네. 그러니까 서양의 사고가 좀 이렇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여기서 한국 노래는 여기서. 좋은 표현이세요. 가슴, 마음, 사랑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저런 단어라면 보통 뭐 서정하고 서사로 나눈다면 서정가요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출하고 내 정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중가요가 많았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월남하고 뭐 마도로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외항선원이라고도 하는 마도로스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직업인데요. 이 마도로스가 왜 이렇게 등장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바다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바다의 어떤 그 거리감은 굉장히 멀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극화시키기 위해서 마도로스가 등장을 했고 또 이렇게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인상이라던가 그런 모습도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항상 노래의 소재로도 등장을 합니다. 네. 이해를 많이 못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월남 네.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월남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파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요. 이게 사실 다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가슴, 마음, 뭐 사랑 그렇고.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금지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언급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되죠. 네. 어쨌든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중가요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한 거 아닌가요? 뭐 우리나라의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노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게 만약에 정답이 있거나 해답이 있으면 노랫말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수십만의 사랑이 있으면 수십만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스테리고 수수께끼고 우리 인류가 죽을 때까지 풀지
참지 못할 게 사랑이 아닐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 속에 저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신기한 게 네. 저도 이제 사랑을 해봤잖아요. 아 그럼요.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네. 노랫말을 들으면 이게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너무 행복해. 근데 또 이별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듣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랑에 우리가 막 슬퍼할 때 또는 기뻐할 때 그 모든 노랫말이 다 내 노랫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를 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각 시기를 대표하는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그때의 사랑과는 어땠을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멀리 가서 1930년대부터 좀 훑어볼까요? 기차는 떠나간다 옷을 비를 헤치며 지금 정한의 밤차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1910년대 이제 신파극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등장하면서 우리 제일 잘 알려진 게 이제 이수일과 심순의 스토리로 유명한 이제 장안몽, 곤지키야사죠. 신파극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뮤지컬하고는 상관없는 연극인데 연극 안에 혹은 막 안에 네. 보다 더 관객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는 꼭 노래들이 들어갔어요. 일종의 지금 영화나 TV의 주제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극이나 영화, TV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박찬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래가 이제 서사화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사랑 노래도 하나의 이야기로 풍부하게 수용자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이제 히트를 하게 되는데 30년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이제 홍도야 울지 마라. 네. 이것도 이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이제 연극의 주제가였는데 이 노래가 더 유명해지죠. 그렇군요. 근데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애통하고 애절하고 굉장히 이제 서글픔이 좀 묻어나는데 이 당시 노래들이 좀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지고지순한 사랑, 떠난 님을 그리워하는 나는 당신만 기다리겠어요. 뭐 이런 식의 노래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꼭 그런 노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연애 중인 어떤 여성의 모습이라든지 구애하는,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도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구애하는 녀석이 바로 아까 박찬규 씨가 불렀던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박담나 씨가 예. 이미 광복 이전에 불렀던 노래거든요. 나는 17살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노래도 있고 무용가 최승희 씨가 불렀던 이태리의 정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이목일 기다리는 이태리 정원 어서 와주세요 라고 이태리 정원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컬러링 연결 통화 연결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연애의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의 어떤 사랑의 풍경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면 그 노래들은 네. 그래서 성공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지마 손에 받은 님 소식은 눈선에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네, 1950년대를 대표하는 사랑 노래 향기 품은 군사 우편. 제목에서 시대가 읽혀지네요. 이 당시에는 좀 이런 안타까운 사랑 노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1950년대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을 어쩌면 그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각각의 개인이 안고 있었던 많은 비극적인 정서가 이렇게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였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전선가요 혹은 진중가요라고 불렸던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 그 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 연인들, 친구들의 수많은 수백만의 스토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영화 고지전에서도 또 사용되었던 전선야곡 같은 노래도 그러하고요. 들려오
종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안타까운 사랑의 노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좀 외국을 동경하는 그런 노래도 많았다면서요? 네. 당시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만국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서양 문물들을 굉장히 그냥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는 우리가 좀 분출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이 일종의 이국성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뭐 샌프란시스코, 아리조나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아마 저만 그랬나요? 초등학교 때. 아리조나 카우보이 이러면서 맨날 불렀었던. 아니요, 저만 불렀군요. 네. 모르겠네요. 지역 차이인 걸로. 네. 그다음에 뭐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뭐 차이나 만보, 그다음 뭐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 아가씨. 서양의 여성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한 찬미나 찬양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어떤 여성들이 등장을 하냐면요, 찾아봤더니 데리샤, 모나리자, 마돈나, 다이나, 주리엣, 아나스타샤, 이사벨라. 어떻게 정확한 국적도 알 수 없는 네네. 그런 수많은 서양 여성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찬미하는. 그래서 내가 울던 파리에서도 내가 사실은 그녀와 사랑을 나눴었던, 그래서 지금은 추억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래들이 재밌네요.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30년대와 50년대의 사랑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40년대가 빠졌네요. 네, 40년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극단의 시대였잖아요. 41년부터 45년까지 지속된 그 태평양 전쟁기는 사실 식민 지배하에 있던 조선에도 아주 큰, 뭐랄까요, 극단의 시대로 네. 완전히 압박이 이제 들어오게 됐던 시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노래가 나올 뿐 뭐 사랑을 얘기할 그럴 계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 노래 많이 없는데, 그나마 뭐 1941년에 그 백년설의 서규등 길손이나 손복춘의 그 야루강, 춘색 등이 간신히 그 사랑 노래의 명맥을 좀 이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랑 노래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애는 올드 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어쩌봐도. 어찌 보면은 60년대를 개막한 가장 중요한 노래도 그 최희준의 우리에 있는 올드미스 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네. 지금으로서 이 노래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놀라운 표현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그냥 단순히 이제 이전처럼 막 이별에 울고 뭐 떠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성과 그 사랑의 감정들이 묘사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대중음악 속의 사랑 노래들의 특징이 아닐까. 재밌는 게 서울 아가씨에 대한 동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터즈의 서울 아가씨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아가씨는 막 나간 아가씨 뭐 이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가씨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요. 굉장히 뭐 당시 귀여운 서울 아가씨라던가 뭐 유주용 씨의 서울 여대생이라던가 그런 노래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박희경의 노래도 있잖아요. 울산 큰애기. 네. 비록 울산이지만 울산 왔지만 안 끌린다. 뭐 이런 거. 근데 남자 노래 중에서도 네. 저는 재밌게 봤었던 게 남진 씨 데뷔곡인 서울 플레이보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못생겼지만 서울 플레이보이. 머리랑 깎지 않고 수염마저 길렀지만 대포라도 좋아. 맥주 맛도 오케이. 나는야 서울 플레이보이. 멋쟁이다 제일이다 서울 플레이보이. 뭐 이런 노래거든요. 정말 재밌네요. 예,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나왔으면 큰일 나는데. 예, 굉장히 뭐 제멋에 겨운 그런 네, 남성의 네.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와, 60년대 가사가 이렇게 솔직한 줄 몰랐어요. 그 재밌는 게요. 예. 이렇게 이별의 장소들만 한번 쭉 훑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70년대 특히 어떤 공항 시리즈라고 해서 문주란 씨가 불렀던 노래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공항의 이별, 공항의 부는 바람, 공항 대합실, 잘 있거라 공항이요, 공항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굉장히 공항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70년대 왜 이렇게 공항이 많이 등장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파독. 간호사, 그다음에 그쵸. 파독, 광부. 그래서 해외에 어떤 취업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별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정말 멀리 떠나는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있으면 한 친구가 그러거든요.
우리 아빠 중동 갔다 왔다? 그러면 옆에서 또 한 친구가 우리 아빠는 독일 갔다 왔거든? 또 마지막에 한 친구가 우리 아빠는 월남전 갔다 왔거든? 이러면서 모든 게 평정되고 있었는데 70년대 말에 그 현숙의 노래인데요.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동에 이제 건설 노동자로 나갔던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 여인의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빠 떠난 지 이제 남편을 지칭하는 그 단어인데, 사계절이 지났다. 나는 철이를 기르면서 이제 그 외로움을 좀 달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심지어 좀 잠깐 남편의 그 부재를 잊고서 캐바레 가서 뭐 춤을 추다가도 이 노래가 들리면 울면서 집에 간다,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란 노래입니다. 네. 카바레 금지곡이죠. 실제로 70년대 말에는 그런 그 하물며 그 우리 트로트의 여왕인 이미자도 타국에서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뭐 월남부터 중동까지 우리 노동력이 나가서 지금의 기력이 아빠와는 반대죠. 그러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이 또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안부 80년대를 대표하는 사랑의 노래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마 교수님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심수봉의 재기를 알리는 곡이었죠. 네, 뭐 심수봉의 재기를 알리는 노래이면서 네. 이 노래는 사실 80년대를 대표하는 사랑의 노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80년대의 남자들의 사랑을 대변하는 남자들의 사랑. 시그니처 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20대부터 70대까지 남자라면 이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두 분은? 어떤 그때는 기억이 많이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어립니다. 아유, 동시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어립니다. 사실 화면에 나오는 마이클이 제일 막내입니다. 네, 뭐 심파조의 노래인데 이때 사랑이 남자는 가고 여자는 기다리고 뭐 그런 식의 사랑이었나 봐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쭉 볼 때 대부분의 사랑의 어떤 모습이라던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대부분 이런 노래를 지은 분들이 남성 작사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남자는 떠나가고 여자는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80년대에 그래도 새로운 노래들도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뭐 변진섭의 희망상. 정말 저는 그 노래 듣고 안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저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매력을 뭐 느끼게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희망을 가졌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자 작사가 여자 그렇죠. 작사 작곡자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노영심 이후로 이 80대 후반부터 한국 작사계는 이제 남자가 아닌 이제 예. 여성 작사자들이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네. 여자의 관점에서의 사랑이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희망사항의 초반부터 뒷부분 끝나기 직전까지는 주로 여성의 외모, 어떤 뭐 현모양처 스타일 어떤 그 남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인에 대한 의미가 쭉 다뤄지는데 마지막에 그런 가사가 있죠. 여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난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바로 그 부분이 이 노래의 앞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는 남자의 희망사항이 쭉 나오지만 뒤에서는 일종의 전복, 완전히 뒤집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의 힘의 권력이 이제 여성들에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좀 통쾌한 큰 느낌이죠. 반전이 있었던 노래입니다. 네. 네, 신세대가 등장한 90년대. 막 어깨가 들썩들썩. 그러니까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가사를 잘 들어보면 정말 좀 많이
파격적인 것 같아요. 많이 파격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90년대 초반, 이른바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이제 김건모, 뭐 신성훈 이런 이제 그 뭐 슈퍼스타를 넘은 메가히트 스타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대중음악의 가수는 굉장히 그 바뀌게 되는데요. 똑같은 사랑이 주제인데,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인데, 어떤 그 이전까지는 사랑에 대한 좀 추상적인 숭고함이 있었거든요. 뭔가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고, 평생 동안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자연스럽지 못한, 의미 부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90년대 초반의 사랑의 노래에서는 바로 그런 어떤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희망상부터 저는 깨어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네. 사랑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고요. 그 세미불륜, 본격적인 양다리라고도 부르고 뭐 이제 이런 가사들이 이건 이제 사실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노래의 주제가 돼, 사랑 노래 주제가 되고 그냥 아주 오래된 연인들 같은 걸 보면 로맨티시즘에서 리얼리즘으로 이제 그 전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표현할 만큼 더 새로운 표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장된 표현, 뭐 천일 동안이라든지 특히 신성훈의 노래가 점점 1집에서 3집, 4집으로 갈수록 이 사랑의 표현이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죽고 난 뒤에 뭐 이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그 시기 정말 모든 여성들이 공감했었을 노래는 바로 박미경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2부의 경고. 그래, 권태로와 가. 그래서 너 바람 폈어? 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래가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걸크러쉬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어떤 뭐 나는 뭐죠?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양귀자의 소설, 그래서 영화로도 됐었고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정의 소설 이런 소설들과 또 교양 과목으로 여성하게 등장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가능했었던 거죠. 누구나 노래방 가가지고 여성들은 가창력 뽐내면서 누구나가 아니라 저는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입니다. 네. 저는 이때 그 솔리드의 노래 천생연분 생각이 정말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사랑인지 우정인지 사랑과 우정 사이를 다룬 그런 피노키오의 노래라든가 참 그런 노래들 생각이 나네요. 자, 90년대도 이랬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은 가사가 더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에서부터 좀 그런 경향이 드러나는데요.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총이 노래 제목에 등장할 거라고는 아마 이게 한국전쟁, 6.25 전쟁 때도 아니고 50년대도 아니고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죠. 지도자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총이 등장해야.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연상녀와 연하남의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를 들어서 이승기 씨의 누나라니까 내 여자라니까 그쵸? 내 여자라니까 그다음에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정말 이런 노래 들으면서 제 가슴이 녹았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아닌가요? 어제도 들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 말을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달라진 풍경도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애인을 뺏는 뭐 크라운 제이의 그녀를 뺏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저돌적으로 남의 애인 내 애인 상관없이 내가 막 만나고 싶고 원하면 그냥 뺏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사도 등장을 하죠. 자,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랫말 덕분에 소위 뜬 그런 노래들도 있지만 가사 때문에 좀 순환을 받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금지되는 곡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과연 그 노랫말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금지를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금지곡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여러분께 마음껏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와 마이클의 금지곡 메들리 빰빠밤빠밤빰 금지곡이면 무서운 무서운 노래가 아니라 불리지 못했던 부르면 안 되는 금지된 노래들 금지곡들 얼토당토한 이유로 금지된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 예전에 그러면 지금부터 노래들을 한 곡씩 들려줄 테니까 마이크를 들어보고 왜 이 곡이 금지곡이 됐을지 한번 맞춰보자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금지곡부터 들려드립니다. 아무 나쁜 얘기 안 나오는데?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해서 이거는 금지고 그건 너 아니. 오늘 밤 나는 보았네 그녀의 불 꺼진 창을 뭐 하려고? 대표적이야. 너무 대표적. 불 꺼놓고 뭐 하려고 했던 거야? 금지곡. 내 얼굴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상가리 배우의 영시의 이별. 네. 영시. 자정. 이별? 자정. 저녁 12시에 이별. 자, 알것 같아. 왜? 공시니까 좀 그거 원래 나가면 안 되는 시간이니까 아닌가? 그거 맞아요? 맞아, 마이클. 통행금지. 왜 하필 영시의 자정에 이별을 해? 이별하려면 일찍 했었어야지. 영시면 다니면 안 된다고. 통행금지라고. 밥 먹고 헤어져야지. 왜 영시에 이별을 해? 그래서 이 노래도 금지곡. 오, 맞았어요? 맞았어. 맞았어. 와, 그렇지. 이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곡으로 가십시오. 혹시 이 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그러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마이클. 그래서 이 노래도 금지곡.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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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 오케이. 왜?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불신감을 조성한다 해서 왜 못 믿게 사회를 만드냐. 이래서 이 노래도 금지고. 거짓말이야 가방 둘러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자, 앉아봐. 길가에 앉아서 마이클! 옙. 길가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쉬고 있잖아요. 집 쉴 때가 아니에요. 새벽 종일 울렸대. 모두도 일어나. 옆에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길거리에 앉으면 게으르는 거? 정답! 노동력 저하!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서 우리 새마을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지곡! 와!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아침 이슬처럼. 양희은의 아침 이슬. 아침 이슬이 그 듀잖아요. 응? 참 소주. 소주를 연상시킨다? 아침에 소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야, 마이클. 아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예, 진짜 몰라? 몰라요. 아, 몰라? 모른다니까. 나도 몰라. 이 노래는 왜 금지고? 그냥 싫어. 이 노래가 싫어. 그래서 금지곡.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지곡들을 들어봤는데 마이클, 그 이유가 어떤 것 같아? 어이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이유로 여러 곡들이 금지곡들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같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요. 마이클이 좀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했다기보다는 네.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게 믿기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봐도 어이가 없는데 외국인이 마이크를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소개해드린 곡들은요, 모두 75년 이후에 금지가 된 곡들인데, 근데 당시 총 몇 곡이나 금지가 됐었어요? 대략 알려지면 한 222곡 정도가 되는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전체 한 30명 넘는 연예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저기 나왔던 어떤 그 금지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이제 그 후대에 조금 각색이 되거나 조금 가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 가요 정화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이전에 가장 많이 걸렸던 건 외색과 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절 이야기가 안 나왔었는데 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75년 이후에는 보통 어떤 정식의 이유는 가사의 저소, 부적합, 가사의 부적합, 그 다음에 표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요 정화 운동이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국어 순화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외국어 이름으로 됐던 팀들이 다 한국어로 어느 순간 한동안 바꿨었죠. 그래서 스포츠 용어도 네. 그 당시에 한국어로 다 바꾸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코너킥을 모서리 차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전 제일 재밌던 게 그 어니언스를 양파들 이렇게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토끼소녀로 갑자기 바꿨었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맞지만 사실은 그 당시 어떤 기록과 이런 것들하고 대조해서 보면은 조금씩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다뤄진 노래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후에 이미 음반이 발표되고 난 뒤에 한참 동안 인기를 누리다가 네. 금지가 된 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오리지널 금지곡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리지널 금지곡은 우리가 모르는 노래들입니다. 아예 나오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스펙트럼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노래처럼 굉장히 알려졌지만, 이것이 이 노래의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그 당시 집권층에게 뭔가 눈총을 받던 노래들은 이제 금지가 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이미 사전 심의 단계에서 금지가 된 것. 세 번째 범주는 뭐냐면 숱한 수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한테 나온 노래. 가령 예를 들어서 78년에 정태춘의 데뷔 앨범의 첫 번째 곡이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냥 울적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오기 전에 거의 뭐 공륜의 사전 수정 지시에 의해서 너무 많은 가사들이 그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바뀌어서 수정 가사로 녹음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금지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창작자만 아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이 참 애매한 게 아침 이슬 같은 경우도 양희은 씨 전에 사실은 김민기 씨가 만들어서 불렀던 곡이잖아요. 71년 6월 달에 양희은이 음반으로 처음 내고 그해 4개월 뒤인 10월 달에 김민기의 첫 번째 독집이 나면서 또 실리게 돼요. 근데 이때는 이 노래는 금지곡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72년도에 서울시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노래말상까지 받은 노래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이 노래는 약간 찬송가 풍의 곡조고 시위를 하면서 부르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뭐 작곡가 김민기의 어떤 뭐랄까 좀 청년 지식인의 어떤 그 고뇌를 담은 노래인데요. 이상하게 맨 뒷부분에 후렴구에 나 이제 가노라 저거친 황야에 이게 그 당시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이런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마치 이게 내 노래 같다. 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 하다 보니 시위를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 금지가 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 금지를 할 때는 금지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이게 금지가 되는데 그 금지곡 중에 사유가 없는 극히 드문 노래 중에 하나가 아침 이슬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까지 줬는데 이거 금지시킨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지. 심지어 상까지 받았고 건전가요 리스트에 올랐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노래라는 것이 누가 어디서 어떤 의도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도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김민기 씨는 또
굉장히 어떤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그 시를, 아니, 그 가사를 적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었을 때 제가 직접 이렇게 인터뷰한 쓰리라고. 적이 있었는데 네.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드시고 필름이 끊겨서 네. 깨보니 네네. 어떤 그 자기 살던 가난한 동네 집 뒷산의 그 공동묘지에서 자기가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태양은 이만큼 떠올랐고 네.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아직 깨지 않은 대학교 2학년 청년이 그 공동묘지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뿐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실중에 네. 이렇게 쓰신 거네요. 아침 이슬이 진짜 술과 관련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요. 아주 정확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예. 네. 이 와중에도 건전가요를 만들고 그걸 또 배포하기까지 이르네요. 새마을 노래, 그 다음에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인데, 새마을 노래는 제가 얼마나 그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우리 국민학교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침에 다 모였었어요. 그러면 새마을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애향단이라고 해서 네. 빗자루 들고 모여서 같이 동네를 다 쓸었던 그 기억이 같은 시대죠. 우리 다 같은 시대구나. 그거 다 빗자루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그렇게 모였었던 네. 그 기억이 나서 이 노래가 아주 뇌리에 각인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새마을 노래나 나의 조국은 이제 그 당시 이른바 사실은 그때 건전가요라는 말은 뒤에 생긴 말이고요. 처음 이 노래를 만들 때 이 음반을 보면 네. 이제 국방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이 음반의 제목은 국민가요집입니다. 이것을 거의 이제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강제적으로 배급했습니다. 아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하루에 제 세대는 제가 또 다니는 중학교가 통일주자 국민회의 대의원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중학교를 다녔는데 일단 하루에 의무적으로 6번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학교할 때까지. 이 노래를 아니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제가 볼 때 그래서 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의 최고의 프로듀서는 신중현이 아니라 박정희다. 왜냐면 이렇게 전 국민이 3절까지 다 외울 수 있는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작곡 잘했어요. 국민 가요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건전가요라는 말은 박정희 시대가 거의 끝날 때 써야 나옵니다. 네. 그전에는요, 아까도 이제 국민가요라 그랬고, 아예 모든 음반마다 군가를 실었어요. 군가요. 뭐, 갑자기 뭐 사랑이 듣고 막 하다가 갑자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이게 이제 삐면 마지막에 뭐 공군가 뭐. 그래서 제가 번님들의 일집을 보면요, 마지막에 군가가 실려 있어요. 이거 뭐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에 마치 시집 뒤에 국민교육 현장을 꼭 맨 마지막 시에는 집어넣으라는 똑같은 거죠. 가장 야만적인 조치인데 자신이 좀 예술가라는 자의식이 있는 대중음악인이라면 자기 음반에 누가 자기가 만들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은 군가를 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기가 막히게 비껴나간 위대한 뮤지션이 있어요. 바로 송창식의 1978년 앨범입니다. 그 앨범에는 군가가 없어요. 그럼 송창식이 무슨 백이 좋아서 빼던 아닙니다. 창작 군가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병사의 향수라는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불렀다. 그래서 수록곡을 아예 하나를 군가로 배정을 해서 그 군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정말 비극에서 벗어난 천재적인 뮤지션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군가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가수원기라든지 몇몇 곡들을 일종의 건전가요로 취급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동료에서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그 본격적인 건전가요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 바로 시장의 가면이라는 노래와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제5공화국 시대의 대한민국. 정신의 이 두 곡은 이제 건전가요를 아예 겨냥하고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네. 자, 이런 시기를 거쳐서요, 드디어 1996년에 창작의 자유를 제한했던 가요 사전 심의제도가 폐지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그때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이 계세요. 강 선생님, 예. 자랑을 막 하셔도 돼요. 정확히 예. 말하면 이제 제가 공을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 변호사가 큰 공을 세웠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영화를 할 때인데 정태춘 씨가 이제 음악에서 네. 나는 사전 심의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하위법의 위반이므로 나는 거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었고 저는 이제 영화 쪽에서 그냥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찍고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영화 쪽에 저와 이제 음악 쪽에 그 정태춘 이 두 사람이 이제 묶여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됐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겠다. 그래서 늘 하는 수법이에요. 근데 그래봐야 다 유죄 판결 나와. 근데 위헌 제청을 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진 것만,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놀랍다. 네. 이게 문제 있다라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는. 근데 헌법재판소, 3년 뒤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법, 공연법,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 안에 숨어 있던 사전심의가 전부 사실상의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이때부터 검열은 사라지고 공연윤리심의위원회는 이제 간판을 역사적인 간판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사후심의. 네. 음악은 사후심의. 그다음에 영화는 이제 등급심의. 네, 등급심의로 바뀌게 됩니다. 정태춘 씨 얘기를 하셨지만 정태춘 씨가 이렇게 불씨를 막 키웠다면 그거를 좀 거세게 불길로 만든 사람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뭔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을 했냐면 네. 시대 유감이라고 5집에 수록된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사를 모두 빼고 연주곡으로 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서태지의 아이들의 팬들이 알고 네. 당시 김대중 총재였거든요. 당시 김대중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김대중 총재가 또 움직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정태춘 씨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봤던 또는 강원 선생님과 함께 해봤던 그 일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협동공세처럼 돼가지고 사전심의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 뭐 정태춘 형이나 저나 뭐 애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들이라고 저 노력했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이게 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과 이제 법정과의 싸움이지 이게 대중적인 이슈는 아닌데 이제 이 시대유감 사건이 나면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어? 라고 이제 모든 이제 그 10대 투표권이 없는 10대들까지도 이게 다 알게 만든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등급제 어떻게 되죠? 뭐 지금도 등급제 그대로 있죠. 대신 이제 등급제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겉면에 표시를 하게끔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네. 뭐 사실 볼 사람은 다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을 합니다만 끝까지 국가 권력이 이 부분을 놓지 못하겠다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저는 좀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네.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일본어로 된 노래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노래들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이거는 법적인 규제인가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법적인 규제예요? 네. 그 98년에 이제 한일 대중문화 이제 개방, 상호 개방에 이제 양국 정부가 합의하면서요, 단계별 개방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금 단계는 일본의 뮤지션이 한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음반은 팔 수 있는데 이제 노래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방송에서는 일본어로 된 노래는 아직까지 민족 감정상 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맨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는 틀어도 되겠다라는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일본어로 된 노래도 흘러나오겠죠. 네. 제 생각에 저런 게 바로 식민지 앙금, 그러니까 컬러니 백이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앙금이나 부담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족 정서에 위배되는데 아마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정말 제대로 사과를 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네. 철저하게 뭔가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국민 정서가 조금 바뀌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레 한국 대중 가요. 그 가운데도 오늘은 시대를 품은 노랫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가사에 좀 집중해서 듣는 편이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가사들은 좀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제가 못 알아듣는 건가요? 더 이상 이제 그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노랫말이 가지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래가 하나 나와서 히트가 되고 네.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사이클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90년대만 하더라도 한 곡이 보통 뭐 5 내지 6년 정도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앨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음반을 하나 준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을 필요로 했거든요. 근데 음원은 특히 디지털 싱어들은 바로바로 굉장히 기동력 있게 내고 좀 시장을 타전해 봤다가 좀 아니면 바로 폐기하고 또 다음 걸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 약간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노랫말 그 자체가 주목을 받는 오히려 트로트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 나이가 뭐 있는 스트레스 같은 거라든가 오히려 그 노랫말 때문에 막 그 입에서 입을 알리는 경우에 어떤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주류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노랫말의 비중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는 가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네. 트로트 말씀하셨고 발라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어떤 가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가수들이 귀 기울여 듣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뭐 한 두 분만 얘기를 하자면 네. 이소라 씨 바람이 분다. 그 가사를 들으면 첫 소절부터 어떻게 저런 가사를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볼빨간 사춘기의 안지영 씨 똑같이 바람사랑 뭐 이런 노래들 뭐 우주를 줄게부터 다양한 노래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냥 정말 그 나이에 맞게 그냥 톡톡 튀면서 상큼 발랄하면서도 바람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맞습니다. 네. 자, 대중가요의 가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일 뿐더러 또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킨 그런 노래들이 있죠. 맞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짓이어도 노래는 참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꾸미는 얘기지만 노랫말이야말로 어떤 그 당시 민초들의 어떤 그런 깊은 마음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하나는 사악할 수 있어도요. 어떤 한 시대에 있던 그 노래의 말에 담기는 전체의 울림은 이미 그 자체가 이제 새로운 사회 혹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열망이 다 반영된 것이 이제 그 노랫말이기도 하고, 뭐 멀리 할 것 없이 이제 뭐 김민기의 아침 이슬 같은 가사들은 그 작사의 의도가 어땠던가 상관없이 보다 더 그 민주적인 나라를 꿈꾸는 그 당시 세대들의 그런 정말 그 가슴 아픈 염원이 담겨 있는 노래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중에서 제가 가장 뛰어난 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본인 자체가 어쩌면 한국의 그 틀에 갇힌 교육제도의 희생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사들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실 그전에도 수많은 참교육을 위한 노래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어떤 노래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어떤 그 학교와 교육의
개선을 향한 어떤 움직임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노래 한 곡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요. 모 방송에서 윤복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일랜드 전쟁 당시에 그 위문 공연에 갔다가 거기서 데니보이를 불렀는데 정말 뭐 적군아군 할 거 없이 잠시 총성을 멈추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불렀대요. 그 순간은 평화가 찾아왔던 거죠. 물론 이제 윤복희 씨가 나가고 다시 또 총성이 들리기는 했다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노래가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가수들이 다 내가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어 이런 마음으로 음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노래로 바뀐 사례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1960년대에 그 바람만이 아는 대답으로 우리 번역했던 그 블로인 인 더 윈드, 그 밥 딜런이나 존 바에즈가 많이 불렀던 노래들인데요. 특히 60년대 중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가열차게 벌어질 때 그 반전 가요로, 반전 노래로서 많이 불려졌는데 실제로 그 결과 때문인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노래와 함께 60년대 말 68년에 그 리처드 닉슨이 당선이 돼요. 닉슨은 나중에 재선 과정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뭐 하야를 하지만 그 전에는 그 베트남에서 조기 종식을 내걸었던 아주 센세이셔널한 공약을 내걸었던 좀 참신한 후보였었거든요. 그러한 혁신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 노래와 어우러진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뒤인 1986년경에 그 U2가 남미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르헨티나, 뭐 칠레, 엘살바도르에서 온 일본의 그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 하면 그 세 나라는 우리처럼 사실은 지독한 군사독재를 겪던 나라들인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혹은 시쳇말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내 자녀들의 행방을 찾는 우리로 치면은 뭐 육아협, 민가협 이런 어머니들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Mothers of Disappeared, 즉 실종자들의 어머니들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중남미의 현실을 알리기도 하고 또 그 내부에 있는 그 아주 힘들었던 분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던 그 노래들입니다.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칠레 같은 경우 이제 피노체트의 군사 독재가 끝나고 뭐 등등 조금 더 나은 세계로 변모해 가게 되는데 이 U2의 Mothers of Disappeared가 아마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중가요 그 노랫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대별 노랫말부터 금지곡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우리 강 선생님부터 좀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사실 노랫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노랫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비중을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음악이 아니고요. 문학적 상상력과 음악적 상상력이 만난 일종의 하이브리드 장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음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노래에서의 노랫말의 중요함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어떤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울컥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약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칼보다 펜이 강하다. 그러면 저는 펜보다 노래가 강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죠. 하지만 모든 노래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야기를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 덜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래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세상도 아름답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많은 노래말들에게 또 영상 편지를 남기고 싶네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신날 때는 더욱더 신나게 해주고 심심할 때는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 간지러워.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주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지난 4주간 이 음악을 통해서 특히 대중가요를 통해서 이 대중가요야말로 이 역사의 한복판을 지탱해온 그 중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4주간 우리가 다뤘던 노래들을 한번 정주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들어볼 생각이에요. 네. 정말 한 달여에 걸쳐서 우리가 한국의 대중음악 시리즈로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 음악, 대중음악의 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